안녕하세요. 오늘은 물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을 재미있는 물 이야기, 너도 물, 나도 물 이렇게 붙여봤는데 여러분들께서 재미있어 하실지는 조금 걱정은 됩니다. 이런 순서로 말씀드릴게요. 서론, 왜 제가 물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물의 역사, 세 번째는 물과 인간, 마지막으로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할 때 결국 나와 너의 관계가 어떤가, 이제 이게 인격적인 성숙의 과정을 반영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하고 너하고 같은 점도 있고 차별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를 얼마나 줄이냐 하는 게 서로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와 나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건 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물, 나도 물, 그래서 물을 통해서 너하고 나하고의 차별상을 없애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1981년 1월 15일에 성철 스님,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조계종 제7대 종종으로 일을 하시기 시작을 하면서 법어를 내리신 게 있습니다.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한동안 이게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 꽤 회자가 됐던 말씀이었죠. 실은 이 말씀은 성철 스님께서 처음 쓰신 말씀이 아니고 중국의 옛 그 스님들이 늘 하시던 말씀인데 거기에서 이제 인용을 하신 겁니다. 다음은 물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이 지구상에 물이 언제부터 처음 생겨났는가에 대한 정설은 없습니다. 약 45 내지 50억 년 전에 여러 가지 이제 가스가 이렇게 지구를 감싸고 있었는데, 그때는 주로 수소와 헬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인가 산소가 생기면서 수소와 산소가 합쳐서 물이 되고, 이것이 이제 비가 돼서 지표면을 식혀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구 탄생의 역사에서 최초로 형성된 물질 중에 하나가 물이고, 인간 탄생의 역사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바로 물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를 보면 잘 아시는 그런 발상지죠. 나일강,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인더스강, 황하강, 4대 문명의 발상지가 다 강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물과 더불어 사는 공생공존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중국의 역사를 보면 요순우 시절에 그 우왕이 결국 이제 왕이 되신 게 황하의 치수에 성공을 해서 왕이 됩니다. 그 우왕의 아버지가 고온이라는 분이었는데요. 9년 동안에 그 치수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치수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치수에 실패를 해서 우산이라는 곳에 감금이 되고, 그 아들이 우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13년 동안 노력을 해서 황하의 치수에 성공을 하고 그 공으로 순임금이 자기 후계자로 우임금으로 삼았던 겁니다. 우리나라도 농경 국가죠. 그래서 물과 아주 깊은 역사를 맺고 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많은 저수지가 있었죠. 김제, 벽골제, 이건 아직도 그 모습이 상당히 남아있는 거죠. 밀양, 상주, 제천 등지에 많은 저수지가 있고,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이죠. 조선시대에도 태종 때 보면은 한양에 대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간성 개척 공사가 시행이 됐고, 또 태종 말기에는 가뭄이 극심했죠. 그래가지고 태종이 마지막에 기우제를 지내면서 자기가 죽으면은 하늘에 올라가서 용이 돼서 비를 내리겠다, 그렇게 기우제를 지냈는데, 실제로 태종이 승하했을 때 비가 내렸다고 부릅니다. 그게 이제 1418년 음력으로 5월 10일 날
승하를 하셨죠. 그래서 그때 내리는 비를 태조무라고 이렇게 이름하고 있습니다. 세종 24년에 세계 최초로 최초의 우량기인 치구기가 제작이 됐죠. 장영실이 제작을 했다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책에는 문종이 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세계 최초의 치구기가 제작이 됐습니다. 영조 때는 또 지금 그 청계천 보수공사를 아주 대대적으로 했는데, 이게 저희 아주 국가적인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영조가 나중에 자기가 재위하고 있던 기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 그랬더니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는 청계천 보수공사였고, 또 다른 하나는 탕평책의 실시였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공사였죠. 그리고 또 최근에도 이 4대강 사업으로 굉장히 심각한 갈등 상태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강을 어떻게 이렇게 잘 치수를 하는가 하는 게 그 국민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잘해야죠. 잘해야죠. 그리고 또 세계 물의 날이라는 게 있습니다. 1992년에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정해가지고 물의 보존과 소중함을 일깨우는 날로 정해서 기리고 있습니다. 80개 나라에서 전 세계 인구의 약 40%에 해당하는 사람이 식수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요. 2015년도에는 이 세계 물 포럼이 우리나라 대구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4월 12일에서 15일까지 이래가지고 물에 대한 그런 연구 발표가 있었고요. 2015년 기준으로 세계 물 시장의 규모가 13년 기준으로 564조 원, 반도체가 300조 원이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거의 2배에 해당하는 그런 그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물과 인간하고의 관계, 제가 여기까지는 역사적인 측면에서 살펴봤고요.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한 개인 인간이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정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걸 정의를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제가 내린 정의는 바이오, 사이코, 소시오, 스피리트라는 면, 구조적인 면이죠.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인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인간하고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이 네 가지 측면에서 같이 각각을 살펴보면 물과 인간과의 관계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는 신체적인 측면인데요. 물이 우리의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거죠. 생명, 즉 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화 과정, 에이징 프로세스라고 하는 건 체내에서 수분의 함량이 감소되는 과정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화 현상을 설명할 수가 있지만, 물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사후경직이라는 말을 쓰죠. 사람이 죽고 나면은 몸이 아주 굳어집니다. 굳어지는 건 물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물이 빠져나가니까 굳어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죠. 나이에 따라서 물이 차지하고 있는 퍼센트가 계속 줄어듭니다. 1개월까지는 전체 체중의 75%가 물이에요. 1살쯤 되면 65%, 1세에서 10세가 되면 62%, 그리고 이제 그 후에는 남자, 여자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남자는 61%에서 60세 이상이 되면 52%, 굉장히 많이 줄어들죠. 여자는 57%에서 47%까지.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물이 점점 수분의 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에이징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수분의 함량이 줄어드는 과정.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눈물도 좀 잘 나오지도 않고요. 또 여러 가지 그 소화액 이런 것도 분비가 적어지죠. 그래서 소화 기능도 좀 떨어지고 하는 게 다 수분의 함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분의 섭취와 배설은 아주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섭취를 하루에 하는 양이 2,800cc 정도 밀리리터가 되고, 배설도 정확하게 2,800cc입니다. 섭취는 음료수로 하는 게 1,700, 음식물 안에 750, 대사 과정을 밟고 나면 거기에서 한 350ml가 생겨서 합계 2,800ml 정도가 되고요. 배설은 소변으로 주로 나가죠. 1,700ml. 피부, 폐, 대변 각각 이렇게 나가서
합계 2,800ml. 그래서 섭취와 배설이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고 이게 깨지면 이제 병 상태가 되는 거죠. 섭취된 수분의 약 3분의 2는 소장에서 흡수가 되고 나머지 3분의 1은 대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소장에서 이제 많이 흡수가 되는데 최대 흡수율이 1분당 15ml 정도 되죠. 이게 이제 소변 생산량하고 일치가 됩니다. 12ml, 15ml.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죠. 항상성의 문제인데요. 우리 몸이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건 이게 이제 다 물의 그런 기능입니다. 평상시에는 2, 3% 정도 탈수가 되면 갈증이 일어나는데 운동할 때는 4, 5% 정도 상실이 있어도 심한 갈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그 소금이 같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운동한 후에 수분을 섭취할 때는 수분 섭취량의 한 75% 정도만 마셔도 갈증이 해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함께 빠져나가기 때문에 100% 다 섭취를 하게 되면 소금의 농도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한 75% 정도만 마셔도 갈증 해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 염분이 빠져나가니까 중간중간에 염분을 좀 섭취를 하면은 나중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할 수가 있게 됩니다. 2, 3% 정도가 부족하면 갈증 상태가 되고 4% 정도가 손실이 되면 소변의 양이 줄어듭니다. 이 균형을 맞춰야 되죠. 그죠? 그래야 섭취하는 것과 나가는 게 균형을 맞추게 되니까 5% 정도가 손실이 되면 혼수 상태가 됩니다. 그게 예민하죠? 10% 정도 손실되면 사망을 하게 됩니다. 10%요. 그래서 인간은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는 3달 정도를 버틸 수가 있지만 수분을 섭취하지 않으면은 일주일 이상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간혹 뉴스에서 그 탄광 거기에 지하에 매몰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몇 달씩 지나도 살아남은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어디선가 그 안에서 수분을 섭취한 경우예요. 그죠? 수분을 섭취하니까 이제 그게 그만큼 버틸 수가 있는 거죠. 신체 기관의 수분 함량을 보면 수분이 없는 게 없습니다. 뇌는 거의 90%가 물이에요. 혈액은 98%, 심장은 약 83%, 근육이 물이 없을 것 같죠? 그래도 근육도 76%입니다. 뼈 아주 단단해가지고 물이 전혀 없을 것 같지만 약 22%가 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관이든지 수분이 포함되지 않으면은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의 기능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용매로서의 역할이죠. 혈액은 약 98% 정도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중에 물은 약 1리터에 80종류의 물질이 70 내지 80g 정도 녹아 있습니다. 영양분, 산소, 항체, 호르몬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죠. 이것들을 운반하는 지방산, 포도당, 아미노산, 전해질 필요한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다 녹아서 운반을 해주죠. 그죠? 그리고 대부분의 물질들은 물에 용해가 되면 반응을 하기가 쉬워집니다. 내부 환경의 항상성 유지인데요. 체온을 조절하죠. 물은 비열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비열이라는 게 1g을 1도씨 높일 때 필요한 에너지를 얘기하죠. 그래서 물이 많으면은 지구도 표면이 지구의 거의 70%가 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구 표면이 밤낮의 온도에 따라서도 크게 변화가 없는 게 물 때문이죠. 생체에 있어서도 외부의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도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건 물의 비열이 높기 때문이에요. 물의 기능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바깥 온도가 30도 됐다 그래가지고 우리 체온이 그냥 그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게. 근데 외부의 영향에 관계없이 일정한 온도가 유지가 되는 건 물 때문입니다. 또 산도의 안정성이죠. 그 다음에 체내에서는 수소이온의 농도를 폐하라고 그러는데 물이 그죠? H2O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H하고 OH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기가 들어와도 중화가 되고 연기가 들어와도 중화가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폐하 유지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노폐물의 배설인데요. 여러 가지 대사 과정을 밟고 나면은 노폐물이 생기죠. 단백질 분해에 의해서는 질소 화합물이 생기고 지방과 당질은 연소 결과에 탄산가스가 생기게 됩니다. 이 탄산가스는
호흡을 통해서 배설이 되고 질소 화합물은 소변을 통해서 배설이 되죠. 그죠? 그래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거나 이래가지고 신장의 기능을 잘 못하면은 배설물이 빠져나가질 못하니까 요독증이 생기게 되죠. 나쁜 물질들은 빠져나가야 되는데 배설이 못하면은 그걸 요독증이라고 그럽니다. 유레미아라고 그럽니다. 바다는 이렇게 늘 생명의 근거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죠? 이게 정상적인 바다의 모습이고, 물이 없어지면 이런 모양을 갖게 되죠. 땅도 살아남을 수가 없고, 동물도 물 없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제 앙상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물이 없으면은 모든 게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심리적인 측면이죠. 물과 인간의 심리적인 측면입니다. 되게 이제 옛날 고전들을 보면 물에 대한 비유가 많아요. 언어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인간의 지혜와 물을 비유를 한 이런 가르침이 있고요. 또 중용 같은 데서도 공자께서는 요순을 으뜸으로 이어받고 문왕과 무왕을 법도로 삼았고 위로는 하늘의 이치를 법으로 삼았고 아래로는 물과 흙의 이치를 따랐으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공자께서 자연의 이치를 따르셨다는 비유에 물의 이치가 포함이 됩니다. 맹자에서도 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 가르침이 많은데 물줄기가 있는 물은 용서슴쩍 흘러나와 밤낮을 쉬지 않고 흘러 흙 구덩이를 채우고서야 사해에 이르니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물은 구덩이가 있으면은 그걸 채우지 않고 건너가는 법은 없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흙 구덩이라 그러면은 인간의 마음으로 비유를 한다면 어떤 단점이나 결점이나 이런 걸 비유하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고친 다음에 다음 단계로 나간다. 이런 가르침을 이렇게 물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 성인들의 가르침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잘 평소에 가깝게 안 하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아요. 자연현상에서 일반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가르침을 성인들은 보시는 것 같아요. 그죠? 물이 흘러갈 때 빈 구덩이가 있으면 채우고 흘러간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그죠? 맹자에서 그 성선설을 얘기할 때도 선한 그런 성품과 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서로 비유를 해가지고 성선설을 물에 흐르는 방향 이것과 이제 같이 비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인 측면인데요. 사회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건 대인 관계를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관계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 부드러움이나 겸손, 무욕, 욕심이 없는 거, 신뢰의 문제, 아름다움, 용서, 수용, 조심해야 될 거, 근신하는 거, 뭐 이 단어를 우리가 모르는 단어는 없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일상생활에서는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적어드렸지만 이 중에 하나만 잘 실천해도 대인관계는 굉장히 성숙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되죠. 잘 안 되니까 늘 이제 이런 가르침을 합니다. 우선 물은 특징이 뭐죠? 부드러움이죠. 그죠? 물은 만물 중에 가장 부드럽습니다. 부드럽지만 굉장한 힘을 가지기도 해요. 그죠? 물은 그죠? 계속 떨어지면서 바위를 뚫기도 하고 불을 이기기도 하죠. 그죠? 불을 끄잖아요. 그죠? 그리고 물은 부드러우니까 그런 모양에 따라서 아주 쉽게 적응을 해요. 세모난 그릇에 놓으면 물 세모로 되고 네모난 그릇에 하면 네모로 되죠. 그러니까 주변에 대해서 쉽게 적응을 하면서도 자기 본성은 절대로 잃지 않아요. H2O. 그죠? 이건 절대로 잃지 않아요. 그렇지만 부드럽기 때문에 쉽게 적응을 할 수 있는 부드러움이죠. 그죠? 또 이게 부드럽다고 하는 건 이게 옛날 고전에도 이런 가르침이 많은데 사람이 태어나면 부드럽고 약하나 죽을 땐 굳고 강해진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렸을 때는 물이 많아요. 물이 많으니까 부드럽고 약해. 죽을 때는 굳고 강해진다.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만물인 풀과 나무도 태어나면 부드럽고 연하지만 죽을 땐 말라서 딱딱해진다. 그러므로 굳고 강한 것은 죽음의 무리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의 무리. 아주 일상적인 그런 그 자연의 현상에서 부드럽고 강한 거 이런 교훈을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간의 발달 과정도 마찬가지죠. 그죠? 물은 그죠? 부드럽지만 계속 떨어지면 바위를 다 뚫는 이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은 겸손의 상징이다.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하도 제가 좋아하는 가르침에 대해서 매번 제가 인용을 합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거죠.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나 다투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스스로를 둔다. 따라서 도에 가깝다. 항상 물은 거죠. 특징이 뭐죠?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만 간다 이러죠. 그리고 이제 또 대하무성이라는 이런 말도 있죠. 큰 강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작은 물들, 개울 물들은 소리를 많이 내죠. 돌돌돌도 소리를 많이 내는데 그게 합쳐져서 큰 강이 되면 소리를 내지 않는다. 바다가 되면 또 소리를 안 내게 되죠. 그죠? 이런 가르침입니다. 강과 바다가 능히 모든 골짜기에 왕이 될 수 있는 까닭은 아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낮으니까 모든 물들이 모이죠. 그죠? 모임으로써 아름다움.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낮춤으로써 힘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가르침을 물의 가르침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바다는 이렇게 강과 바다는 이렇게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물을 받아들입니다. 가리지 않잖아요. 그죠? 개울물이 뭐 깨끗하거나 더럽거나 차거나 뭐 뜨겁거나 가리지 않고 모든 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에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내 품으로 끌어안을 수 있다면은 그러면 뭐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것이죠. 바다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죠? 네 번째는 물은 욕심이 없다 이런 겁니다. 물은 만물을 이렇게 하면서도 욕심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내세우지도 않고 경쟁도 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유수부쟁선이라는 이런 말이 있죠. 흐르는 물은 앞을 다투지 않는다. 뒤에 가는 물이 앞으로 가려고 다투지 않는다는 거죠. 물은 항상 자연스럽게 앞에 있는 물은 앞에 가고 뒤에 있는 물은 뒤에 간다 이거죠. 그죠? 과한 욕심을 부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자세를 갖출 수가 있고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물에 비유를 해서 그릇은 차면 넘치게 마련이고 사람도 차면 잃게 마련. 모든 걸 다 갖추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잃는 것밖에 없죠. 그죠? 이런 그 욕심에 그런 그 한계를 두라는 게 그릇에 차 있는 물을 비유를 해가지고 분수를 알고 적당하게 하라는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되게 욕심이 한도 없잖아요. 욕심을 통제하지 못해가지고 불행을 겪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걸 이제 물의 이런 그 가르침에서 배우라는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물은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물은 그 생명이죠. 사실 그 인간의 생명의 역사를 보면 바다에서 태어났죠. 바다에서 태어나가지고 단세로부터 태어나서 점차 육지로 오게 되는 이런 과정인데 물은 그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신화에서도 그리스의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가 로마로 가면 비너스가 되죠. 비너스가 바다에서 태어나죠. 바다에서 태어나서 키프로스라는 섬으로 상륙을 하게 되죠. 바닷물에서 미의 여신이 태어나는 이런 것도 물과 아름다움의 관계를 볼 수 있는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름답죠, 그죠? 관광지 이런 데가 이게 폭포 이런 게 많잖아요. 가면 아름답죠. 뭐 위험하기도 하지만 아름다움을 같이 갖추고 있습니다. 무지개 같이 피는 이런 모습들을 다 이제 물이 빚어내는 자연의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빙하가 있는 이런 데는 그 밑에 이제 호수가 만들어져서 빙하와 호수의 이런 아름다운 조화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용서, 수용 이런 건데요. 이 물의 비유입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살 수가 없고 사람도 너무 남의 잘못을 따지면 친구가 없다 이런 거죠. 사실 물도 뭔가 조금은 좀 이렇게 좀 더러운 게 있어야 물고기들이 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너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따지고 하면 가까이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울이나 잘못을 용서해주고 너그럽게 대할 것을 이런 물에 비유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조심하고 근신하라는 거죠. 맹자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다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엎기도 한다. 계속 이게 신문에 많이 인용하는 그런 거죠. 정치에 비유를 해서 정치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바다는 일반 백성들이죠. 그죠?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뭐 정치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잘하면 배를 띄우지만 잘못하면 엎어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라는 걸 바다에 비유를 합니다. 이 재밌는 그 역사가 있는데 정몽주하고 정도전이가
이게 이제 정몽주가 한 5년 정도 선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친했죠. 아주 친하고 정도전이 워낙 뛰어나니까 정몽주가 많이 가르쳐줬어요. 나중에는 이제 정치적인 사상이 달라가지고 헤어지게 됐지만, 근데 이제 정도전이가 이제 뭐 좀 똘똘하고 이러니까 맹자란 책을 정몽주와 정도전한테 소개를 해줍니다. 근데 그 맹자 책에 이런 규절이 나오니까 역성혁명이죠, 그죠? 역성혁명을 딱 마음먹게 한 게 정몽주가 정도전한테 맹자란 책을 주고 나서 그 책을 보고 나서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결국은 정몽주가 정도전에게 책을 하나 그냥 소개를 잘못해주는 바람에 당하게 된 이런 아이러니컬한 역사적인 사실이죠. 뭐 해일이 일어나고 태풍이 불고하면 무섭죠, 그죠? 모든 걸 다 삼켜버리는 이런 거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인간에게 해롭게 할 수도 있는 이런 거죠.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걸 물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이 그 언어에도 물에 대한 교훈이 많다. 생활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죠. 교훈에서 이제 훈자를 보면 훈자는 옆에 말씀 언변의 내천이죠, 그죠? 내과에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성인들이 항상 제자들을 가르치고 할 때도 강가에서 뭐 내과에서 하는 이런 가르침들이 많습니다. 공자님도 그렇게 하셨죠. 물의 가르침.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가 말씀드린 이런 물의 특성들, 이런 게 상당히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또 법이라는 글자는 원래 글자는 좌측은 물수죠, 그죠? 물수의 갈 거, 흐름입니다. 물의 흐름입니다. 물론 이제 원래 어원은 그 갈 거 위에 해태가 붙어 있었어요, 해태. 그러니까 이제 삼수변이 있고 위에 해태가 있고 밑에 갈 거예요, 원래 글자는. 근데 그 해태는 떨어져 나갔습니다. 해태가 이게 그 정의의 동물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물론 그 가상적인 동물이긴 한데 왕이 이 재판을 할 때 해태를 옆에 두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진술을 시켜요. 그러면은 해태가 듣고 있다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한테 가서 받아버린다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태는 정의의 그 상징이죠. 그래서 왕이 입는 골룡포에 해태가 그려져 있고 경복궁 앞에도 지금 해태상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굉장히 복잡한 글자인데 그게 떨어져 나가고 삼수변에 갈거가 됐습니다. 물이 흐른다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자연스러운 게 법이라는 얘기죠. 물의 자연스러운 흐름, 많은 사람이 옳다고 하는 거,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 그죠? 이게 법이죠, 그죠? 억지로 이상한 법을 만들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건 뭐 법의 원래의 정신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잘 알고 처신을 하고 입법을 하고 그렇게 해야죠. 영원할 때 영자는 이 물이 이렇게 흐르는 모습을 태워져 말하자면 자연스러운 흐름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의 흐름은 영원한 거죠, 그렇죠? 물의 흐름은 이건 뭐 거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의 흐름 속에서 영원 불변한 가치가 있음을 그리고 있는 이 영자죠. 바다 해자는 옆에 삼수변이 있고 아래 어미모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골짜기의 물을 어머니의 품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품은 수용의 상징이죠, 그죠? 뭐 말썽 부리는 아이라고 미워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어머니의 사랑은 모든 걸 받아들이는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걸 바다에 물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라는 건 모든 물을 어머니의 품처럼 받아들인다. 상당히 심각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글자에서도 이렇게 물을 비유를 하고 있는 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일상생활에서도 뭐 꼭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물이 올랐다, 물이 좋다, 물 먹는다, 물 먹인다. 뭐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고 물갈이 한다, 물들었다, 물 밑대야 물 건너갔다. 이렇게 항상 물은 우리 주변에서 항상 각각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영적인 측면이죠. 영적인 측면인데 영적인 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물과 신화, 종교, 신화, 문학, 철학, 예술 이런 데서는 영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물과 신화하고의 관계, 물과 종교하고의 관계, 물과 문학하고의 관계, 물과 예술과의 관계 이런 관계를 우리가 보면은 물이 영적인 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신화를 보죠. 신화를 보면 제가 오늘 몇 가지 예만 말씀드리는데 어느 나라의 신화나
신화에 물이 등장하지 않는 신화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신화, 우선 고구려 건국 신화를 보면은 부여왕 헤브루가 아내도 늙고 자식이 없어서 아들을 얻기 위해서 명산 대천의 제사를 지내고 빌고 다녔다. 그러다가 하루는 그가 탄 말이 곤년이란 못에 이르자 청하, 해신, 하백 전부 물이죠, 그죠? 개천, 물, 연못 이런 겁니다. 이런 신화적인 사건들입니다. 신라의 건국 신화를 봐도 뭐 육부의 조상들이 각기 자제를 데리고 알천가에 모여 임금을 모시고 나라를 세울 것을 논의하고 뭐 쭉쭉쭉 가서 놀랍게 여기고 그 아이를 동천에 목욕을 시키고 혁것의 왕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동천에 목욕을 시키고 박혁것이죠, 그죠? 북천에 가고. 그러니까 알천, 북천, 동천, 발천 등 개천 얘기가 건국 신화에 다 깔려 있습니다. 힌두교의 초기 경전을 봐도 브라흐마는 세상을 창조하고 아주 여러 차례에 걸쳐 세상을 재창조했다. 현재 이 세상 이전에 얼마나 많은 세상이 있었는지 또 이후로 얼마나 많은 세상이 돌아가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네 시대가 모여 하나의 칼파, 겁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각 칼파가 끝날 때에는 창조물이 파괴되어 과도 상태의 물의 심연 들어간다. 물이 등장을 하죠. 이집트의 창조 신화에도 태양신 라가 존재하기 전에 그의 아버지인 물의 시면이 있었다. 라는 물의 시면에서 나타났고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라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하여 존재하기. 물의 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비슷해요. 시면, 개천, 뭐 그 다음에 바다 다 이런 거죠. 그리스의 창조 신화에도 태초에 혼돈과 어둠이 있었다. 혼돈은 모든 요소들이 형체 없이 뒤섞여 있는 광활한 바다였다. 이런 거죠. 이 바다에서 만물의 여신 에우리노메가 떠올랐다. 파도 사이에서 알몸으로 나타난 이 여신은 바다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바다, 물, 광활한 바다 이런 거예요. 그죠? 모든 창조 신화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나타나는 이러한 창조 신화들은 물이 창조성, 생산성이 있는 신비로운 물질, 생명의 물질임을 보여준 소견이라고 하겠다. 제가 예를 다 드리지 못했는데 거의 모든 나라의 건국 신화에 물이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영성하고의 관계를 볼 때 물과 종교를 봐야죠, 그죠? 종교. 물은 불변이죠. 불변이고 불멸이에요. 물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죠, 그죠? 처음 태어나서 이게 뭐 기체가 됐다가 얼음이 되고 고체가 됐다가 액체가 되고 이런 변화지 기본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불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물은 불변이고 불멸이라는 이런 특성 때문에 이런 특성 자체가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에 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나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물이 등장을 하죠. 출애굽기를 봐도 이 모세라는 말이 이게 물에서 건져낸 아이라는 뜻이에요. 본 뜻이. 물에서 건져냈잖아요. 버림을 받아가지고 흘러나갔는데 건져내가지고 파라오의 딸에게 가져가서 공주가 그 아이를 아들로 삼고 물에서 건져냈다고 해서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모세라는 말 자체가 물에서 건져낸 아이라는 뜻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고름이 나오면은 물로 씻어야 된다. 물을 치료적으로 쓰는 거예요. 부정을 씻어내고 또 그 치료적으로도 쓰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남녀가 관계를 맺었을 때는 반드시 목욕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부정을 씻어야 된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요한복음에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이죠, 그죠?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다. 이런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교에서도 물이 많이 나와요. 초기의 유교 제사에서 물을 사용을 했는데 처음 사용했는 물은 맹물, 맑은 물인데 원수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 원천적인 물이라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원수란 물이 세계의 원천이며 태초에 먼저 물이 있었고 그 물에서 인간계와 자연계가 형성됐다는 우주론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도 물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천도교에서도
청수라 그러죠. 청수를 떠놓고 주문을 외우고 하는 의식을 정수치성이라 이렇게 이뤘죠. 물이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그 선조들이 청수, 정화수 이런 걸 떠놓고 빌었던 거죠. 기독교, 유대교, 가톨릭에서 세례할 때 항상 물을 쓰잖아요. 그죠? 다 세례는 물로 죄를 씻어내고 새 사람을 창조하는 의식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영성이 얼마나 가깝게 관계를 갖는가 하는 걸 알 수 있는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불교에서도 이런 몸 씻음이 있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욕이 있고, 굉장히 어려운 글자인데요. 개욕이 있고 관욕이 있습니다. 개욕은 세속의 욕망에서 벗어나서 피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인데요. 부정을 쫓아내는 정화이랍니다. 개욕은. 관욕은 영혼을 정화시키는 의식이에요. 죽은 사람을 극락으로 데려가기 전에 그 영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관욕을 하는 이런 겁니다. 개욕, 관욕이 중요한 의식으로 되어 있죠. 또 우리나라의 민속 신앙에도 물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제사나 고사를 지내기 전에 일단 몸도 씻고 손도 씻는 이런 의식을 하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시간인 새벽에 우물에 가서 물을 퍼서, 그걸 우리가 정화수라고 그랬죠. 그죠? 정화수를 퍼서 귀신을 물러쳐달라고 기원도 하고 병든 자식을 위해서 빌기도 하고, 이래서 우리의 민속 신앙에도 하천, 바다, 호수, 우물, 샘, 여기에 이제 수신이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민간 신앙도 있습니다. 복남교인데요. 이거는 제주도 사람 김복남이라는 사람이 만든 교인데, 민속 신앙인데, 다른 말로는 참물교라고 하기도 합니다. 물이 신앙의 대상이에요. 신앙의 중심에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물교라고 하기도 하고, 김복남 사람이 만들어서 복남교라고 하기도 합니다. 찬물로서 병도 고치고 지력과 영력까지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법리를 가지고 있는 민간 신앙입니다. 다음은 물과 문학하고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문학도 이게 인간의 영성을 많이 다루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죠. 그래서 시를 보면은 이렇게 물이 주제가 되는 시들이 많습니다. 주요한 아마 이게 다 찾아내면 그 자체가 하나의 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많을 겁니다. 샘물이 혼자서 춤추며 간다, 웃으며 간다, 이런 동료를 지으면서도 생명의 송가를 하는 이런 주요한 시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많이 노래로도 됐죠. 향수라는 이런 시를 보면은 넓은 볼 동쪽 끝으로 예대하게 지줄되는 일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항상 향수는 고향에 있는 개천, 강, 이런 게 이제 고향을 상징하는 이런 게 이제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실개천의 모습. 신석정 시인의 이름은 산수도 말 그대로 산과 물에 대한 얘기죠. 꾀같이 이렇게 푸르고 나무 사이사이 강물이 휘어 이런 식으로 강물이 흐르는 가슴, 산수는 오로지 한 폭의 그림이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시를 보면 마치 그림을 보는 것 같죠. 그림과 시가 하나가 되는 이런 게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김지아라는 분의 바다라는 시도 아주 유명한 시죠. 나 이제 바다로 섬으로 이제 가겠다. 손짓해 부르는 저 큰 물결이 손짓해 나를 부르는 망망한 바다로. 바다가 인간에게 주는 여러 가지 그런 영감은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바다는 생명이죠. 암호의 바다, 생명의 고향. 이렇게 이제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헬만 헤세의 시탈타를 보면 제가 이제 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게 아마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이 시탈타라는 책을 읽으면서였어요. 강물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결국 부처님이 헬만 헤세가 강의 곁에서 수양을 하다가 실제로 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이제 해탈을 하게 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이미 그는 많은 소리를 구별할 수 없게 되었다. 우는 소리와 즐거운 소리, 어른의 소리와 아이들의 소리를 분별할 수가 없었다. 모든 것이 하나가 돼 있었다. 동경의 소리와 웃는 소리, 분노, 모든 대립적인 게 하나가 되는. 제가 전번에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그 하나라는 그런 주제가 이 강 속에서 본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이 하나로 되어 있었고 강물의 소리는 그 생명의 소리였다. 이렇게 해서 시달타가 강가에서 해탈을 하는 이런 장면을 아주 실감나게 기술하고 있는 책이 시달타입니다. 물과 예술하고 예술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뭐 제가 이제 많이 들었던 게 음악이라서 물과 음악하고의 관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바다를 주제로 한 그런 교향곡을 썼죠. 드뷔시의 교향시 바다 1악장, 2악장, 3악장 다 바다가 주제가 되는 이런 교향시를 썼고요. 핸델의 그 수상음악이라 이것도 이제 수상음악이죠. 물론 이제 왕이 이제 그 물놀이를 할 때 쓰기 위해서 작곡한 곡이 수상음악이죠. 그래서 그 핸델이 그 조지 1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뱃놀이를 즐겁게 만들기 위해서 작곡한 곡이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그 조지 1세가 원래는 함부르크에 있었거든요. 근데 핸델이 함부르크에 있다가 영국으로 휴가를 갔는데 영국이 너무 좋아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질 않았어요. 함부르크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탈을 한 거죠. 그 왕을 배신을 하고 영국으로 와버린 거죠. 근데 얼마 지나가지고 그 함부르크 왕이 영국 왕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핸델 큰일 난 거죠. 그죠? 근데 왕이 저희 놀이를 할 때 이 작곡을 마음에 드는 작곡을 잘 하면 살려주고 안 그러면 죽이겠다는 이런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해서 왕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살아났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 곡입니다. 슈만의 교향곡 중에 하나는 라인강을 주제로 하는 이런 이제 교향곡을 썼습니다. 그 정신질환에 걸리기 전에 쓴 곡이죠. 그 다음에 체코의 스메타나 나의 조국의 몰다우강,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 스트라우스의 도나우강, 요하노비치의 도나우강, 강을 주제로 하는 이런 음악들이 여러 가지 영적인 영감을 주는 이런 게 이제 강이고 바다고 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간은 굉장히 통합적인 존재인데요. 통합적인 존재라고 하는 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이걸 이제 전체로 봐야 우리가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물과 인간은 또 밀접한 관계를 가요.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물을 통해서 보는 게 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과 신체, 물과 마음, 물과 사회성, 물과 영성 이 관계를 말씀드렸고 이런 교훈을 삼으면은 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전체를 실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를 성숙하게 만든다 이거죠. 물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거죠. 그래서 다 나하고 너하고 공통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인격적인 성숙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이라는 관점을 통해 가지고 너하고 나하고의 차별성을 없애나가는 이런 방법이 하나 될 수가 있고요. 물의 관점에서 보면 너하고 나하고는 차이가 없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너도 물이고 나도 물이다 이런 거죠. 내가 소중하죠. 그죠? 그래서 내 존재뿐 아니라 너의 존재도 소중하다.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마음을 성취할 수가 있는가? 이런 걸 물을 통해서 해볼 수가 있다. 물은 늘 우리 주변에 가깝게 있잖아요. 제가 여러 가지 그 옛날 고전들, 뭐 클래식 음악들, 시, 뭐 이런 예를 많이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물은 우리 옆에 항상 같이 존재하죠. 그죠? 늘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산책을 하면서도 그죠? 뭐 개천가 산책들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늘 일상생활에서 늘 아주 필요한 존재인데 그런 필요한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면서 지내보자 이러면은 일상생활에서도 나 스스로를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 성숙하게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도 성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제가 오늘은 물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것도 역시 물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물 한 방울이라면은 알아야 할 것은 대양과 같다. 제가 강의를 끝낼 때 항상 이 슬라이드로 끝을 내는데요. 정말 기가 막힌 비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지내면은 누굴 만나도 기가 죽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뭐
많이 안다고 그래봐야 결국 물 한 방울이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뭐 공부를 좀 하고 책을 좀 보고 그래서 뭘 좀 안다 이렇게 싶어도 오만해지지가 않죠, 그죠? 왜냐하면 결국 물 한 방울이니까요. 전체를 본다면은. 그래서 이런 자세로 지내면은 항상 좀 겸손한 자세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이제 이 귀절은 아주 간단한 귀절인데 제가 평생 동안 제 좌우명으로 삼았던 그런 귀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끝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물 얘기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